어머니는 그러면? 어머님은 굶어 돌아가셨어요. 먹을 것 없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97년도에 어머님이 그때 파라티푸스?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게 그런 병이 전염병이 돌았죠. 돌았는데 우리 온 집안 식구 다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언니 간호해주다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 큰언니가 죽을 것 같아서 맥을 넣은 거예요. 굶어 돌아가신 것도 있는데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엄마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꽃배달도 유미카, 꽃배달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9년 대한민국으로 온 네. 정경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란 씨는 대한민국에 오신 지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애기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가 처음이라서 좀 떨린다 뭐 이러는데 떨 거 없어요. 있는 얘기 하기 때문에. 네. 고향은 어디세요? 네, 함경북도 청진 포항이었어요. 와, 네. 포항에 있었구나. 청진, 함경북도 청진에서 포항시 하게 되면은 포항구역. 그죠? 포항구역 하면은 장마당이 제일 유명하게 맞아요, 큰 곳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로 굳이 좀 비교를 한다면은 동대문과 같은 네. 도매시장이잖아요. 그쵸. 네. 엄청 커요. 네, 동대문만큼 비교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규모의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무슨 일을 하셨어요? 부윤이라는 고장에서 군수 직장에 다녔어요. 군수. 총알을 만드는 군수인데. 군수 공장에 있었어요? 그쪽에도 군수 공장이 있어요? 많죠. 그러면은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알기에는 북한에서 다른 데는 다 배급을 안 줘도 군수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만큼 배급을 준다, 월급을 준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저요? 아니에요. 소문과 틀렸어요. 진짜로? 네. 안 줬구나. 몇 년을 근무하셨어요? 저 19살에 들어갔다가 22살 나왔으니까 3년 동안 거기 일을 하면서 월급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저 기억에는.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떤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기는 어떤 무기인지 전 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직장에서 호칭이 1호, 3호, 5호까지는 생산직이다 하면 거기서만 딱 그리고 더 물어봐도 안 돼요. 물어봐도 안 되고. 안 돼요. 보안상 이렇게 비밀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품 요거 하나를 만들어내라 하면은 주구장창 그거만 그냥 찍고 만드는 그렇죠. 거네. 안전이 기본이라는데 안전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그냥 뭐 병원에 데려가서 처치만 해주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보상은 보상이라는 거 저는 들어도 못 봤어요. 그렇죠. 북한엔 네. 그런 게 없죠. 없죠. 네. 네. 아무튼 북한에서는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만 있는 거고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그렇죠. 그런 세상인데. 한심하죠. 네, 한심하죠.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은. 너무 한심해요. 그 공장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지금 근무를 하던 와중에 제가 월급을 못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막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서 뭐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발전이라는 게 없고 뭐 월급을 안 주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시 옮겨볼까 아니면 어떻게. 근데 일단 거기 적을 붙여놓으면 시집 갈 때까지 정신이라고. 원래 군수는 정신이라고. 못 나오지. 못 나와요. 그치. 제가 어떠한 이유 핑계를 대다 안 내보내줘요. 비밀 때문에. 비밀 때문에. 어떤 찰나에 군수 직종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중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같은 회사에 있는 네, 같은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근데 북송되어 와서 보이부 지도한데 불려 다니는 거예요, 자꾸. 진술서 써라, 뭐, 이렇게.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뭐 그런 붙이는 거. 민족 반역자!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를 따돌리면서 막 엄청 완전 죄인 취급을 하죠. 더욱이 군수 직장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걸 다니냐. 중국에 가서 6년 동안 살았어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호감을 가져가지고 언니가 중국에서 살았던 소리 좀 들려줘봐. 믿기 어려울 정도겠지만 걔도 입밥을 먹고
자기는 그냥 닭을 치면서 달걀을 주워서 팔고 그냥 그렇게 시골에서 그 연길에서 그 6년 동안 조용히 살았대요. 닭을 키웠네. 네, 닭을 키우면서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살았는데 옆에서 신고해서. 네,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북송되게 됐다고 풀려나면 다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언니가 하는 소리가 진짜 막 소리 떨리면서 들었어요. 이건 누구한테 진짜 한마디라도 하면 안 되겠다. 언니도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했죠. 말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된다. 너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뭐 안 들은 걸 해. 그 말을 들은 시점에서부터는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가서 이 밥이라도 한번 좀 배불리 먹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중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럼 올 때 당시 부모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때 저희 큰언니가 19살에 저희를 키웠어요. 언니 손에서 컸어요? 네. 부모님들은 그럼 어떻게 돼서 돌아가셨어요? 되게 억울한 누명 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운전기사로 지금 업무를 보고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차 부속품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도적 맞췄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부속들이 다 뜯어 나간 상태였죠. 차를 세워놨더니 네. 차 안에 있는 부속을 네. 몽땅 다 빼가고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껍데기만 거잖아요. 남았어요. 그러면은 제명이 아버지가 운전기사였는데 네. 밤새 차를 세워놨더니 네. 누군가 부속품을 뜯어갔어. 맞아요. 도둑 맞힌 게 죄였어요? 네네. 내 차를 내 네. 차도 아니지만은 근데 공장 차를 네. 도둑 맞힌 게? 사고 난 시점에서 우리 아버지가 당증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차 수리를 하다 보면 기름 오시잖아요. 그래서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서랍에다 당증을 잠깐 내려놨는데 근데 그 서랍에다 넣은 당증이 샤워하고 나서 없어진 거예요. 두 가지가 겹쳤어요. 지금 부속하고 당증이.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됐어요. 저 5년을 판결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석탄 하차가 우리 아버지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진 게 오히려 잘 됐다고 깜빵이 안 들어갔어. 집에서 죽어도 집에서 죽을 수 있어서 좋다고. 어린 나이지만 그렇죠. 분노가 치밀죠. 김정일이 독재가 이렇게 진짜 이거 한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서 이런 누명을 써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냐 그런 생각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다르게 북한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반감이 어릴 때부터 몸에서 좀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가 북한 당국이었고 당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제가 더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분노심이. 어머니는 그러면? 어머님은 굶어 돌아가셨어요. 먹을 것 없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96년도 돌아가시고 97년도에 어머님이 뭐 친척들이랑 친척들 집에 다 다니면서 도움을 좀 요청했는데 다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친척들이 다 이렇게 뭐 쳐다 안 보고 할 때니까 되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파라티푸스?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게 그런 병이 전염병이 돌았죠. 돌았는데 우리 온 집안 식구 다 알았어요. 진짜 막 우리 큰언니부터 앓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근데 언니가 먼저 죽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맹물로만 우리 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언니 간호해주다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 큰언니가 죽을 것 같아서 맥을 놓은 거예요. 굶어 돌아가신 것도 있는데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엄마가. 네, 딸을 먼저 죽일 거니 차라리 내가 먼저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비참한 운명이죠, 우리 어머님은. 그래서 제가 14살 때 양부모님을 잃고 당시 19살이었던 우리 큰언니가 저희를 동생 3명, 우리 오빠 하나, 둘째하고 제가 쌍둥이에요. 막내 쌍둥이에요. 제가 제일 막내고 둘째 언니는 3명 지금 북한에 있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 언니가 19살 때 저희를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집안 형편도 너무나도 어려웠고 이러던 찰나에 같은 직장 동료가 중국에 갔더니 이렇게 다른 세상이더라. 네. 개도 이 밥을 먹더라. 라는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돌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갈 때는 혼자 넘어갔어요. 네, 브로커가 마침 저희 옆집에 사시는 네. 아줌마였으니까 제가 암말에도 저희 집 상황을 다 알거든요. 얘기를 꺼냈는데 마침 그 옆집 아줌마 동생이 중국에서 지금 언니한테 연락을 하고 있던 중이더라고요. 중국에 또 언니가 있었구나. 동생. 이분이 언니고. 그래서 너라도 우리 동생 찾아가면 어떻게 살게끔 해줄 수 있다. 중국에 있는 동생을 찾아가면은 네. 도와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더 생각할 여지가 없이 그렇지. 기다렸듯이 두만강도 무사히 넘고 탈북하게 됐어요.
그러면 중국에 가서는 그 동생 도움으로 어떻게 잘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물어봤어요. 한국에 가겠냐 아니면 연길에 남아 있겠냐. 아, 근데 저는 그때 남조선에 그 한국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때는 한국이라니까 흠칫했어요. 저는 일단은 이모 그거 남조선이 아니냐고 하니까 얘를 봐라 어쩌면 이렇게 무식하냐. 북한에서 세뇌를 얼마나 당했으면 우리 쌀지대에 보면 대한민국 쌀이라고 그렇지, 썼던 건데 그렇지. 못 먹어봤고 못 봤어? 봤어요. 근데 그건 다른 나라인 줄 알았지. 그게 남조선이라는 거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나이가 또 22살밖에 안 됐고 아직 지금 이 정신 상태도 지금 다 북한에서 지금 그렇지. 네. 예, 세뇌가 꽉 박혀 있는 네, 상태라. 또 천진하고 순진할 때라 나는 남조선까지는 못 가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나라를 배신하고 왔는데 그 이상 더 가면 우리 형제들이 막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길에 눌러 앉겠다고 일단 선택을 했는데 살벌하더라고요. 막 북한 낯선 사람만 보면 신고해보고 일단 다 신고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너무 숨막혀서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만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뭐 언제 일을 해서 언제 뭐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안전한 곳이 어디냐고. 중국에서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저기 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분이 도움으로 네. 이제 중국에서 병강을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그쵸,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들었죠. 한 7년 정도 살다가 지인분이 한국에 먼저 가 언니가 있는데 하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한국 가고 싶은 의향이 없니? 근데 그분은 갈 생각 없고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좋다는 곳이면 네가 가지 왜 날 소개해줘? 그렇지. 자기는 안 가고 왜 날 보고 가래? 이거 또 사기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되게. 그리고 좋다면 언니는 왜 안 가냐?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면 나를 보내려고 할까? 네가 가야지. 언니가 가야지.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누군가는 북한에서 임신되고 왔던 애를 중국에서 낳았어요. 북한 여자가. 네, 북한 여자가 탈북해올 때 임신 6개월 정도 돼서 이렇게 탈북해왔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애를 낳았는데 나는 한국 가야 되겠다. 애한테 중국 국적 주기 싫어. 또 애한테도 호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같이 가자 하니까 일행이 생겼으니까 좀 용기를 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또 안 돼가지고 언니 일단 먼저 가서 잘 살고 있으면 나한테 전략적으로 내가 금방 따라간다고. 그래서 버스 정류소에서 헤어진 거예요. 차가 이제 금방 오는데 언니가 가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나 그때 간다고. 버스역까지 나갔다가 네. 같이 차를 안 탔네. 안 탔어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한국에 무사히 오셨어요?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한국분 만나서 결혼식 했던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먼저 온 우리 탈북민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전화로?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호감이 생긴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많이 뭐 힘들게 살아왔던 흔적들인지 북한에서도 건강검진 제대로 한 번 받아본 사람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와서도 병원 문 앞에도 못 가보고 그냥 뭐 진료소나 가서 뭐 이렇게 뭐 약이나 뭐 이렇게 타먹는 정도? 진짜 이거 안에 내시경 뭐 이 검진 이런 거 못 해봤으니까 어디가 아픈데 아프다는 표현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 언니분이 한국은 암도 고쳐준다는데 그 정도면 너가 한국에 와서 병을 먼저 고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탈출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먼저 한국으로 온 탈북민이 한국에는 의술이 이렇게 좋아서 암도 고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국에 대한 이게 정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이런 소리도 이미 전부터 듣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뭐 설마 뭐 이렇게. 근데 직접 제가 제일 믿고 있었던 지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좋다. 이거 열심히 여기서 살면 돈도 다 자기 거가 되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신분을 가질 수가 있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여기 있으면 중국에 하루라도 있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생긴 거죠. 그럼 결국에는 먼저 온 우리 애기 엄마 탈북민께니 살려주신 거네요. 그렇죠. 루트를 밟아준 거네요. 그렇죠. 참 은인이다. 고맙죠. 네. 네.
그럼 어디 경로를 통해서 왔어요? 라오스, 뭐 태국, 뭐 이렇게 걸쳐왔어요. 아. 네, 라오스, 태국을 걸쳐왔어요. 태국에서는 또 탈북민들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많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땐 또 무슨 얘기가 돌았어요? 서로 그 안에만 들어가면 교류의 마당이에요. 어떤 얘기 들었어요? 신분증. 아. 90% 100%는 다 신분증 때문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젠 신분증 검열이 너무 심해지면서 시진핑이 우리를 살려둘 수가 없게 만들어놨구나. 뭐 김정은한테 우리를 북송시키겠다는 소리까지 막 들고. 그래서 제가 전에 듣지 못했던 정보들이 이렇게 태국에 들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단순해? 나는 그냥 이렇게 아프니까 병 고치려고 여기 들어온다고 진짜 한국에 온다고 네,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는 이 새로운 정보들이 막 이 정치에 관한 문제도 막 나오고 신분이더라고요. 신분증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게 꿈이었나 봐요. 그래서 맞아. 저도 그렇죠. 솔직히 저도 뭐 신분 없이 눌려서 불법 체류자로 그렇게 중국에서 억울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